네,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학일이고요. 지금 인하대학교 온 지는 26년 됐고요. 1990년도에 왔습니다. 이 콜로키움을 2015년도에 제가 공학교육 혁신센터장 하고 있을 때 이 콜로키움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공학교육 혁신센터에다가 만들었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인문학과 공학이 같이 융합되는 그런 융합 교육에 대한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인하대학교에는 불행히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최신의 기술들, 융합 기술들을 소개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또 교수님들, 연구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런 콜로키움을 만들었었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해왔던 바이오매트릭스, 바이오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게 생명공학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우리 김은기 교수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이 바이오매트릭스는 사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이 IT 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컴퓨터공학이나 정보통신 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문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만약 갤럭시 노트 7에 또 갤럭시 S8에나 들어가 있는,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지문 센서라든지 홍채인식 이러한 것들에 이제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학교 온 지는 1926년 됐고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2014년에 2014년 9월에 저희 연구실에서 졸업한 박사 또는 석사 연구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학교 내에 비전인이라고 회사를 창업을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 과제들을 프로덕트화하는 그러한 회사를 지금 운영을 3년째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젊었을 때는 사실 몰랐지만 그냥 순수하게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은 그야말로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언스를 공부해서 그것을 인간에게 또는 사회에 유익하게 사용돼야 된다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연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다가 회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소위 리서치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디벨롭먼트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이오매트릭스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할리우드 무비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소리가 잘 안 들리. 이게 1973년도에 나왔던 007 제임스 본드 무비이고요. 이때 여기 보면 제임스 본드가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프랭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다른 사람인 척하고 어떤 여자에 접근을 한 거죠. 이 여자는 이렇게 제임스 본드의 지문이 묻어 있는 그 물컵을 가져다가 약간의 화학 약품을 뿌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사진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의 지문과 이 제임스 본드의 지문이 찍힌 지금
그 지문, 지금 사진을 만든 그 지문과 동일한지 안 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Transport consultant. It's a little cute, isn't it? Finish dressing. Oh, please don't. Not on my account. 그래서 이제 폴라로이드처럼 사진을 하나 찍어서 이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던 피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의 지문과 지금 얻은 지문이 동일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눈으로. 그래서 동일한 걸 확인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임스 본드는 이제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는 피터 프랭크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피터 프랭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문을 현재 자기 엄지 지문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게 이제 그게 궁금하죠. It's my own. But it is in need of some soft lighting, and I know a little restaurant quite I close. never mix business with pleasure. Well, neither do I. Good. Then we can start by saving the cute remarks until after you get the diamonds into Los Angeles. But what are they now? That's not your problem. Your problem is getting them in. 이게 1973년도 영화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위조로 지문을 만드는 거를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영화 속에서 이러한 그 하이텍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예측을 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볼 때는 굉장히 그야말로 영화 같고 했겠지만 현재는 이게 다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오매트릭스 기술은 이미 여러분들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기술들이고요. 도어락이라든지 또는 마우스라든지 USB에도 이렇게 지문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본인만이 그 파일을 그 폴더를 열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금고에도 그렇고 또 요즘 은행에 가보시면 ATM기라든지 이런 데 전부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이 사용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바이오매트릭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가장 많은 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때 이 크레딧 카드의 소유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가 원래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그 본인 인증 기술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사람의 옷이 이쁘니까 그것을 인터넷으로 자기 스마트폰에서 바로 찾아서 구매 신청을 하고 구매 신청을 한 다음에 크레딧 카드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가게에 가서 자기가 주문한 그 상품을 그대로 픽업해오는 그래서 라인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픽업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바이오매트릭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죠. 예를 들어서 처음 나와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이나 요즘 또 김포공항에도 마찬가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과거에는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반드시 법무부 직원의 확인을 받고 여러분들 여권의 도장을 받았었어야 했습니다. 요즘은 여권의 도장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 법무부 직원을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의 여권에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여권의 그 IC 카드에 들어가 있는 그 지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엄지 지문 또는 뭐 등록되어 있는 검지 지문, 이거와 여러분들의 얼굴, 이게 다 본인인지 아닌지를 매칭해가지고 본인이면 그대로 나가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 직원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방금 보셨던 그 지문 인식을 이용해가지고 페이먼트를 이룬다든지, 또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오래 전에 제가 그 LA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는데 거기에 이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했었어요. 근데 롤러코스터를 탈 때는 반드시 그 물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방 같은 거. 그래서 그 가방을 이렇게 락커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락커를 잠그면 락커에 열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락커의 열쇠를 내가 주머니에 넣었어야 됐는데 그럼 또 타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지문 인식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내가 몇 번에다가 락커에다가 집어넣고 그 번호에 내 지문을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럼 다음에 다 타고 돌아와서도 내 지문으로 확인해가지고 내 락커를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기술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편리한 기술인데 또한 여러분들의 그 뭐 생명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 사태 이후에 이제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인천공항에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지문과 얼굴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그 재미난 얘기인데 과거에 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퍼퓰러한 이름으로 스미스라고 합시다. 스미스라는 사람이 외국어 강사로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방에서 이렇게 강사 그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잡혀서 추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추방돼서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게 굉장히 쉬웠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가서 가짜 여권을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머리를 좀 색깔을 바꿔요. 수염도 좀 기르고. 그리고 여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스미스가 아닌 뭐 탐이라고 바꿔서 오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스미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얼굴과 그 다음에 이 십지 지문을 전부 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그게 블랙리스트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재입국할 때는 바로 이러한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통과하는 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공항에서 이제 추방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 바이오메트릭스 기술로 공항에서 과거에 이런 그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건에 연루됐다가 추방당했던 사람들 다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년 통계적으로 보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그 공항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소식들이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무부하고 외교부의 통계를 보면 그렇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여러분들 여권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앞에 보면 이러한 그 전자여권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보면 이렇게 좀 딱딱하게
그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IC 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IC 칩에는 여러분들의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지문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문 정보를 이제 앞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을 여건에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를 집어넣고서 그걸로 이용해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러한 게 되겠고,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우리나라는 지금 주민등록증에 이제 뒤에 보면은 저 지문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IC 칩에다가 마찬가지로 사진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편리함을 주고 또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 위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미국의 기술이지만 사실 그 경우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어서요. 경찰들이 바로 어떤 그 용의자를 체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지문이라든지 얼굴 정보를 가지고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그 스테이션에 있는 서버에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이 범법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찾아내는 그러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데요. 보면 여러분들 잘 못 알아보겠죠, 그렇죠? 아마 제가 저라고 하니까 아마 알아볼 텐데. 젊었을 때는 제가 배용준하고도 비슷했었는데 나이 드니까 펠레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우스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를 추측할 수 있고 남녀를 구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요즘 이런 건 뭐 다 사용하고 있죠. 디지털 카메라에 사람의 얼굴을 쉽게 찾아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건 일본에 가면 담배 파는 자판기인데 카메라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면 담배를 팔지 않아요. 그러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미성년자에게 이런 담배를 팔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홍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이렇게 나쁜 드럭을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 홍채가 약간 변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좀 연구를 했던 내용인데 보시면 이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웃으면 확률이 높아지죠. 우니까 우는 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은 단지 그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 사람의 얼굴, 사람의 행동,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그 IT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은 지금 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로봇에 적용이 돼서 이 로봇이 쉽게 주인을 알아보고 또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나 정도 되는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알아보고 그 나이에 맞게끔 리스폰스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우울한지 뭐 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서부터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감정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러한 기술이 바로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메트릭스는 이제 그 바이오스라고 하는 그리거에 보면 바이오스, 라이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메트로스, 메저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지문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채, 여러분들 눈에 있는 홍채뿐만 아니라 레티나는 이제 눈의 안구의 그 안쪽이죠. 상이 맺히는 부분, 안구. 심지어 걸음걸이, 저도 굉장히 독특한 걸음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멀리서 한 100m 앞에서 걸어가도 우리 홍수진 박사님은 내가 저희 김학일 교수가 지나가는구나라는 걸 알아본단 말이죠. 그렇죠? 걸음걸이가 여러분들 개인의 특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당연히 목소리 다 알고 있고 전화만 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죠. 심지어는 이 귀의 모양, 사람마다 다른 이 귀의 모양이라든지 인터넷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스트로크, 타이핑 치는 그 습관에 의해서도 저 리모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뭐 아이디가 HIKIM60 이러면 HIKIM60을 친단 말이죠. 근데 내가 HIKIM60 치는 그 키 스트로크 순서 H로부터 I까지 넘어가는 그 짧은 시간, 그 리듬, 그리고 키를 누를 때의 압력, 물론 센서가 그 압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그 리듬과 압력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지난번에 그 사람이구나, 동일한 인물이구나, 또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얼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지금 상용화되어서 제품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메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소위 말해서 그 바이올로지컬 또는 피지컬 여러분들의 그 외형이라든지 또는 그 생물학적인 그러한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비헤이비어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그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기술인데 아까도 봤던 것처럼 단순히 누군지를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이제 그러면 본인을 인증하는, 그러니까 본인을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분들 집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는 열쇠, 아이디 카드, 뭐 여권 이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이용해서 본인인 것을 확인합니다. 도장, 그죠?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방법이죠. 그러나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패스워드가 바로 여러분임을 증명해 주죠. 근데 이것들은 다 좀 취약점들이 있죠.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훔쳐갈 수도 있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다 기억해야 되고 너무 많고 또 누군가가 해킹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함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바로 바이오메트릭스, 여러분들 신체의 일부, 여러분들 신체의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겠죠?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패스워드나 도장이나 잃어버리면 다시 새로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들 얼굴로다가 본인인 걸 확인하는데 얼굴을 잊어버리면 얼굴 다시 어디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지문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의 지문이 누군가에서 도용이 되고 있다. 이 지문을 다시 만들 방법이 없죠. 물론 지문이 이제 그래도 손가락이 10개니까 10개 중에서 다른 거 하나, 나머지 9개 중에 하나 또 쓰면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죠. 네, 잘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나이가 변함에 따라서 또는 어떤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죠. 음성인식.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렇죠? 또 술 좀 먹으면 또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그 아파트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의 도어락이 여러분들 음성인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술 취한 아버지는 그냥 밤새고 뭐 밖에 있어야 될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바이오매트릭스는 여전히 편리하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한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이런 그 지문 얼굴 홍채 이러한 기술들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매트릭스 기술의 역사를 잠깐 보면 말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뭐 수천 년 전에 뭐 바빌론이라든지 또는 고대 중국 여기 보면 이 돌에 지문의 모양이 새겨져 있는 이러한 그 것들이 유물로 화석으로 발견이 되곤 합니다. 이게 왜 사용됐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저런 걸 보면 참 그 인간이 굉장히 정말 그 4,000년 전 뭐 굉장히 오래전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인간도 굉장히 스마트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지문이 당신의 지문과 내 지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로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물물 교역이겠죠? 물물 교환, 그죠? 내 소금과 저 사람의 뭐 양고기와 바꾼다든지 그런 트레이드를 할 때, 자 이거 바꿨으니까 이제 무르기 없기, 그러면서 이제 그 트레이드가 교역이 성립됐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저런 걸 만들어서 확인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지문이라는 것이 처음 이제 그 옛날에 사용이 되다가 1800년대에 들어와서 주로 이제 이 영국 쪽에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 경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뭐 범죄 수사에서도 여기 내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 아르헨티나의 어느 형사가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 아이가 살해가 당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가 그 외부 침입자에 의해서 살해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근데 그야말로 CSI죠. 크라임 씬에서 발견된 핏자국, 거기에 남아 있는 지문을 보니까 그게 엄마의 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이 엄마라고 하는 것을 그 형사가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헨리 포즈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계 박사인데 일본에서 병원에서 활동하면서 유리컵에 묻어 있는 지문을 이용해서 그 어떤 뭐 사람의 그 신원을 확인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연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발판이 됐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다가 활용이 된 것은 1882년도에 프랑스 파리의 그 경찰청에 있던
알퐁스 베르티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르티옹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지문이라기보다는 사실 모든 사람의 이 신체적인 특징, 머리의 둘레, 또 팔의 길이, 손가락의 길이,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11가지 캐릭터, 11가지 특징을 다 기록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동안 활용이 됐고, 이 기술이 미국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1900년대 초에. 근데 1900년대 초 도입이 돼서 이 기술이 어디 사용됐냐면 주로 프리즌에 있는 감옥수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1903년도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캔사스의 레벤워스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흑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베르티옹 시스템에 의한 11가지 캐릭터가 exactly 같은 거야. 근데 이 사람 둘이, 흑인 둘이, 나 이거 모른다. 다 이제 오리발을 내민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한 부모, 동일한 부모한테서 난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가 exactly 같아서 이 특징들이 다 똑같은 거였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 알퐁스 베르티옹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구나. 이거로다가도 동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쌍둥이도 구별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 베르티옹 시스템은 이제 폐기가 되고 그리고 도입된 것이 바로 이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시스템, 여러분들의 지문을 한번 보세요.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한번 보시면 대략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아크 타입, 아크처럼 생겼죠? 궁상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레프트 룹,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겼죠? 또는 라이트, 반대편으로 생긴 이러한 것. 그 다음에 이 아크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솟아있는 거, 굉장히 희귀한 지문입니다. 혹시 이런 지문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나요? 네, 여기는 독특한 분은 안 계시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홀 타입이라고 해서 와상문, 이렇게 돌아가는 무늬, 이러한 형태의 지문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지문 있는 사람 있으세요? 한번. 하나, 둘, 셋, 네 분이세요? 네, 이게 한 3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제가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지문이 이렇게 모양이 틀리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지문이 사람들마다 지문이 틀리다. 여러분들 10개의 지문이 있죠. 10개의 지문이 사실은 다 틀립니다, 이게.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항상 같지 않아요. 엄지 지문이 이렇게 홀 타입이라고 해서 10개의 지문이 모두 다 홀 타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10개의 지문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이제 아까 봤던 베르티옹 시스템 이후에 미국의 교도소에 이제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다가 사용이 돼 왔고요. 사실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지문을 이제 도장으로 찍어가지고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했지만 1950년대 들어와서 이 디지털 컴퓨터가 생기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은 전산화할까, 자동화할까라고 하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러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때부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이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피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피스,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라고 하는 거죠. 자동으로
그 지문을 가지고 그 지문이 100만 명 또는 1000만 명 사람들 가운데 어느 사람이냐를 찾아내는 그러한 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뭐 없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있지만 주민등록증 만들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만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요즘 어디 가나요? 경찰서 가나요? 어디 파출소 가나요?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하나요? 동사무소 가나요? 동사무소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십지지문 다 찍는 거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 십지지문을 다 찍으면요, 여러분들 그 십지 그 종이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 경찰청으로 갑니다. 경찰청으로 가면 경찰청 본청이 있는데 저 서대문 쪽에 가면 거기에 그 건물에 뭐 2층, 3층 되는데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컴퓨터 다 쭉 있고 거기에 이렇게 아가씨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 아가씨들이 여러분들의 그 지문을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에 여러분 그 지문의 특징점들 다 찾아줘요. 조금 이따가 볼 건데 그걸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지문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원지 지문은 종이는 어디로 가냐면 경찰청 지하에 가면 굉장히 넓은 그 방이 있는데 그 방 지하에 가면 캐비넷이 있어요. 그 캐비넷에 들어가 보면 이 원지 지문이 다 쌓여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그 원지 지문 다 한 게 거의 한 옛날부터 했으니까 우리가 70년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1억 장 가까이 되는 그러한 지문 원지가 다 있어요. 지하에 가면. 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 컴퓨터가 점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물론 이 컴퓨터에서 공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영상 처리 알고리즘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뭐 지문 센서라든지 또는 카메라라든지 이러한 센서들이 점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이 포터블 바이오메트릭 디바이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걸 보면 지문 인식도 가능하고 얼굴 인식도 가능하고 홍채 인식도 가능하고 음성 인식도 가능합니다. 그죠? 당연히 마이크가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그 바이오메트릭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 센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 보고 있는 뭐 카메라라든지 지문 센서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지문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제 갖다 대는 그 동작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영상이 시그널이 얻어져서 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프로세서 안으로.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독특한 특징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에서의 특징점, 여러분들 지문에서의 특징점, 여러분들 홍채에서의 특징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요. 피처를. 그래서 그 특징점들 찾아내서 그 특징점들만을 저장을 해둡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분의 아이디 뭐 1111이면 1111의 특징점들은 이러이러한 것들. 그 특징점들이 사람들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그게 동일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각기 다른 특징점들을 찾아서 저장을 해놓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여기 이제 빨간색을 따라서 이렇게 간 겁니다. 이건 이제 등록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등록 과정을 거쳐야죠. 그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동일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특징점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저장되어 있던 특징점과 여러분들의 특징점이 매칭이 됩니다. 매칭.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얼마나 similar한지, similarity, 유사도 얼마나 다른지 그 정도를 계산해내서 수치적으로 그래서 임의의 그 threshold, 임계치를 넘으면 뭐 본인이고 임계치를 못 넘으면 타인이고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혹시 여기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또는 IT 이런 쪽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 시절에는 디지털 영상 처리 교과목 이런 것들이 전자과나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있는데 이러한 교과목을 배운다든지 대학원에서는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그 교과목들을 배우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verification 또는 authentication, 인증이라는 말이죠. 이거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지문이나 얼굴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퍼스널 아이디, 제 전화번호 7385인데 이 퍼스널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퍼스널 아이디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이것은 비밀번호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아이디라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아이디를 넣는 이유는 나는 김학일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클레임을 하면 그러면 네가 주장한 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봐,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얼굴이나 지문을 이제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얻어지면 그러면 특징점을 다 찾고 한 다음에 과거에 등록되어 있던 것과 비교를 해서 같은지 틀린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 퍼스널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은 두 번째 것은 아이덴티피케이션. 검색이에요, 검색. 블랙리스트에 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아까 봤던 퍼스널 아이디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어떤 신체 일부, 지문이나 얼굴이 들어가면 특징점을 찾아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수많은 특징점들과 비교해서 그 중에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거 하나, 가장 비슷한 거 10개, 가장 비슷한 거 20명 이렇게 찾아내는 게, 그래서 리스트 오브 캔디데이트를 전달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자, 범죄 그 수사 CSI에서 얻어진 지문이 있다 그러면 그 지문을 가지고 특징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등록되어 있는 모든 지문 DB와 1대1 매칭을 해요. 그러면 1대 5천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대 5천만. 1대 5천만을 해서 그 중에 누구인지를 찾아내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문이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캔디데이트를 뭐 50명, 가장 비슷한 사람 100명 이렇게 캔디데이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엔 누가 찾아야 돼? 그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눈으로 찾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제가 이런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을 인하대학교에서 26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적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 한국 바이오인식 협의회 의장을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부의장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인식 전문가로 인정받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외부에 나가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작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내 학생들을 위해서 세미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수업은 있었지만 대학원 수업은.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늦기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좀 세미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좀 1시간 반이지만 이런 기술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진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깐 그 바이오인식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조금 소개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부터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대표적인 게 이제 지문 인식이죠. 지문 인식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간 사회에 활용이 된 그런 기술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프리즘을 써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문 센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아마 동사무소 가서 찍는 지문들도 다 이 센서일 거예요. 이게 가격이 싸거든요.
옛날에는 이만했었어요.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게 점점 작아져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98년, 97년, 한 2000년 초부터는 이렇게 반도체 타입의 센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주먹만하다라고 하면 프리즘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고 그리고 뭐 엄지손가락만 해요. 요만해요. 그러니까 주먹만 했던 것이 이렇게 작아진 거죠. 두께도 뭐 몇 미리 안 하고. 요거 원리를 잠깐 설명해 주면 전기공학을 한 친구들은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이 지문을 보면 여기 지문에 요 융선이 있잖아요. 융선이 이렇게 오돌도돌하죠. 여러분 지문이 왜 있는지 알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주문이 왜 있는지를 본인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문이? 왜 하나 창조주가 인간에게 지문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네? 마찰력을 주는 거 마찰. 그래서 이거 잡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네? 처음 알았죠? 네. 이렇게 그 오돌도돌 하잖아요. 지문의 융선이라고 합니다. 융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뭐 기껏해야 1mm 이내일 텐데 요 안에는 이렇게 요 표면에 요 융선이 닿고 융선과 골이라고 하는데 요 골은 뜨잖아요. 요 안에는 이제 미세하게 공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몸도 약간 도체예요.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체와 도체 사이에 이러한 소위 말하는 유전체, 절연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 전기에서 얘기하는 캐패시터가 되는 거예요. 캐패시터. 전기공학 없나요? 캐패시터가 돼요. 캐패시터. 도체와 도체 사이에 절연체가 들어가면 캐패시터. 그래서 캐패시터가 되면 여기에 이제 전기성을 띨 수가 있는데 그 양이 틀리다는 거죠. 이렇게 닿았을 때하고 공기가 들었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걸 측정해서 그 차이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호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들 다 이 원리예요. 반도체 센서. 그게 이제 크기가 다른 거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것도 있고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뭐 다양한데 다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큰 거 못 들어가죠, 이거. 자, 여기 보면은 터멀 센서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리니어 타입으로 생겨서 여러분들 지문을 이렇게 아래로 긁어줘야죠. 스위핑 한다고 하는데 내려주면 이렇게 지문이 얻어지는 것을 모아서 하나의 지문 영상을 만들어줘요. 이 경우에는 똑같은데 여기에 닿는 표면과 그 다음에 여기 공기 여기 사이에 온도 차이를 인식하는 거예요. 온도 차이. 터멀 센서는 온도 차이를 인식해서 그 온도 차이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의 취약점은 뭐냐? 사람의 체온이 얼마예요? 일반적으로 36.5도죠? 그죠? 근데 대기가 36.5도로 비슷하면 영상이 안 나와요. 차이가 없으니까, 온도 차이가. 자, 초음파 센서도 있어요. 초음파 센서. 여기 요 센서가 있는데 얘가 초음파를 쏘는 거예요. 여기 마치 여기서 초음파를 쏘면 초음파가 갔다가 돌아오면 음파의 세기가 틀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마다 여기에 돌아오는 음파가 세기가 틀릴 거라면 반사돼서 돌아오는 이 음파의 사운드에 리플렉티된 사운드의 그 세기가 틀리니까 그 틀린 정도를 영상으로 표현한 게 초음파 센서. 그래서 이러한 그 센서의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소형화됐다는 거죠.
소형화되면 뭐가 좋죠? 소형화되면 첫째, 소비 전력이 줄어들죠. 소비 전력이. 가격도 싸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또 소형화돼서 소형 그 포터블 그 개인 디바이스에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컨택트리스 여기 안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여기 LED를 쏴주고 반사된 그 영상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지문 센서들이 이제는 이렇게 아주 소형화된 그러한 그 센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이고. 여러분들 지문을 크게 보면 이런 식이고요. 여러분들의 지문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지문의 융선이 돌고 돌고 돌아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코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징점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그 세 개의 그 각기 다른 방향의 융선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 부분을 델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그걸 델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융선을 보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융선이 쭉 가다가 갑자기 없어지죠? 이런 걸 우리가 끝나는 점, 엔딩 포인트 또는 터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융선 중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오다가 둘로 갈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바이퍼케이션 어디 갔지? 바이퍼케이션 여기 바이퍼케이션 하나의 융선이 둘로 갈라지는 걸 바이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특징점들을 이 영상으로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 만들어지는 바이퍼케이션이나 터미네이션 또는 이 코어 포인트, 델타 포인트 얘네들이 여러분들 지문이 생길 때 굉장히 랜덤하게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 때부터 지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이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처음 당연히 없겠죠. 없는데 그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엠브리오라고 그러나 그 점점 자라면서 여기 지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문이 생길 때 어떻게 생기냐면 저기 융선이 지문이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면요. 여기 손가락 마디가 있죠. 지문이 융선이 여기서부터 생기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생겨 나오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서도 생겨요. 융선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밑에서도 생기고 점점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이게 엄마 뱃속에서 있는 아기가 뭐 예를 들면 10주 되니까 요만큼 생기고 11주 되니까 요만큼 생기고 이거 어떻게 알았을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게 세 부분에서 생겨요. 근데 생기다가 만나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만나다가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다가 뭐 끊어질 수도 있고 또는 만나가지고 바이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기는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엄마 뱃속에서의 상태 또 거기 그 뭐죠? 양수? 그 양수의 흐름, 온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태아의 움직임, 자세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랜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문의 이러한 특징점들 그리고 그것이 유전이 아니라는 거죠. 엄마의 지문과 아기의 지문 굉장히 다르고요. 뭐 당연히 엄마하고 아버지는 당연히 틀리고 아버지하고 아기하고 지문도 굉장히 틀려요. 근데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쌍둥이의 지문 약간 비슷해요. 그렇지만 구분은 돼요. 쌍둥이 지문. 근데 지문이 내 지문하고 나의 부모, 엄마하고 아버지 지문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둘 중에 한 사람 꼽으셔도 되는데. 네? 아버지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나면
지문 인식으로 봤을 때 얘는 내 거야라고 주장해도 괜찮습니다. 남학생들은. 그래서 이 리치하고 밸리라고 얘기하고요. 리치, 그 다음에 들어간 골 부분을 밸리라고 하고 특징점이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싱귤러 포인트라고 해요. 특이점들이죠. 이건 지문에 보면 이게 없는 지문도 있고요. 있어봐야 2개 최대. 델타 없는 지문도 있고요. 있어봐야 2개. 그래서 특이한 지문 요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얘네들 바이퍼케이션이나 터미네이션 얘네들은 다 합치면 보통 지문 엄지 지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개 정도 있어요. 50개 정도. 그리고 FBI의 룰을 따르면 12개가 같으면 12개 같다는 거 하는 것은 같다고 하는 것의 그 차이 걸 나중에 정의를 해드릴 텐데 12개 이상 같으면 본인 지문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뭐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상 나오는 수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문을 얻어서 영상을 얻어서 지문 영상에서 이렇게 리치와 밸리를 찾아내고 이 리치와 밸리의 그 뼈다가 되는 라인들을 다 찾아낸 다음에 이러한 특징점 아까 봤던 바이퍼케이션이라든지 터미네이션 얘네들의 위치 요 이미지 이러한 이미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00이라고 하면 원점으로부터 이 특징점들이 얼마나 있느냐 XY 좌표로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방향 이 방향이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죠 또 이거 같은 경우 뭐 이쪽으로 올라갔죠 이러한 방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종류의 특징점이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리스트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면 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다 이제 영상 처리 그 알고리즘을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 찾아내고 나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삼각 측량법에 의해서 매칭을 하는 거죠. 삼각 측량. 굉장히 여러 개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세 개를 찾아가지고 이 녀석의 위치와 방향이 같은 녀석들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조합들이 있을 텐데 그 조합들 중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 다음에 그러면 이 지문과 이 지문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일단 위치 변화가 있겠죠. 그죠? 지문을 찍을 때 내가 항상 동일한 위치만 찍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 있을 수 있고 로테이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평행 이동과 로테이션 된 거를 찾아내서 그것을 매칭했을 때 얘네들이 맞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얼마나 맞는지를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점수가 높으면 본인, 점수가 낮으면 타인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저도 이런 알고리즘을 지금 뭐 10년, 20년 넘게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지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위치가 다르거나 해도 특징점들을 찾아내고 지금 했던 방법으로 해서 이런 시뮬러리티를 유사도 이거를 계산해내는 거죠. 자, 홍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의 홍채를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자, 홍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갤럭시 폰을 사용하면 이제 홍채 인식에 굉장히 더 익숙해질 것 같은데 홍채는 요 니어 인프라레드 근적외선이니까 가시광선 웨이브랭스로 봤을 때 가시광선에서 가까이 있는 적외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죠. 대략 그 파장이 어느 정도냐면 800 나노미터, 840 나노미터 이 정도예요. 파장이. 그러한 그 근적외선 LED를 써가지고 영상을 얻으면
여기 보면 텍스처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동공이죠? 동공 주위에 있는 요 부분, 요게 아이리스 홍채고 이 홍채에 이렇게 텍스처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요게 사람마다 이제 틀리다는 거죠. 그럼 이걸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특징점을 찾아낼까? 신기하죠?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동공 부분에 이 동그란 원형을 찾아냅니다.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동공은 항상 어두우니까 빛이 다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동일한 중심에서 요 홍채 바깥 부분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찾아내는 건 요 링, 도넛을 찾아내는 거죠. 동그랗게.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지금 영상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 처리. 요거를 밴드로 나눠요. 여기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밴드로 나누는 거죠. 굉장히 작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동심원을 그리는 거죠. 동심원을 총 9개를 그려가지고 8개의 밴드를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요 동그랗게 생긴 거 원형이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배우는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죠, 극좌표계. 극좌표계를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직교좌표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 내부의 서클이 밑면이 되고 바깥쪽의 서클이 윗면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거를 직교좌표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죠? 변환이죠, 변환. 공간 좌표계를 변환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여기 동심원을 그렸죠, 8개를. 그 다음에 여기를 0도로 해서 이 X축을 0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도, 2도, 3도, 4도, 5도 쭉 해가지고 360도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하나하나가 1도짜리 세그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세그먼트.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가 생겨요. 여기 몇 개가 있겠어요, 여기에? 8개씩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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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해가지고 360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거를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하나가 여기 하나의 세그먼트,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그 직사각형인데 얘는 요 셀이 몇 개가 생겼죠? 8 곱하기 360개, 그죠? 8개의 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1도, 2도, 3도, 360도. 8 곱하기 360.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 요게 이제 밝기가 좀 틀린데, 그 밝기를 쉽게 해서 블랙 앤 화이트, 바이너리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딴 데보다 그 평균보다 밝으면 뭐 화이트, 평균보다 어두우면 블랙. 그래서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자, 이게 뭐죠? 바이너리 넘버예요, 이게 바이너리 넘버. 01, 01 바이너리 넘버. 사이즈가 얼마예요? 요 하나가 8비트니까 8비트. 1바이트가 되는 거죠, 1바이트. 몇 바이트예요, 이게? 다 해서? 360개. 360바이트면 여러분들의 홍채를 코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360바이트면. 이게 아이리스 코드라고 해서, 아이리스 코드. 여러분들 아이리스를 이제 디지털 코드로 바꾼 거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홍채 인식 알고리즘은 이 아이리스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사람이 그 캠브리지 대학의 존 더그먼이라는 교수인데 그 양반은 이거를 개발해서 특허를 내고 그 특허를 전 세계에 아이리스 레코그니션 하는 회사에다가 전부 기술을 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뭐 억만장자가 된 거죠. 저도 이런 걸 꿈꿔봤지만 아직까지 못해서 네. 언제 할래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간단해요. 저거 사실은 우리 석사과정 학생이 오래전에 저거 그냥 읽어보고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는 사실 이거 만드는 거는 쉬워요.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거 찾아내는 게 힘들어요, 이게. 이거 찾아내는 게. 왜 어렵냐면 갖다 대는데 눈 깜빡하는 사람이 있지요. 대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지요. 또 김재동 같이 눈이 이렇게 얍삽해가지고서는 안 보이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 작아가지고 홍채 인식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갤럭시 S8 홍채 인식하는 거 외국 사람들은 잘 될 거예요 분명히 눈이 크니까. 근데 동양 사람들, 중국계나 또는 한국 사람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본인 거부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자, 이 아이리스 레코그니션이 어디에 사용됐었냐면은 이게 1984년도에 그 아프간 전쟁 났을 때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그 표지에 있던 요 젊은 그 어린 그 여학생이었는데 17년 후인가 17년 후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도대체 이 젊은 어린 여학생이 17년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간에 가가지고 공지를 낸 거죠. 야, 얘 지금 어디 있니? 살았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공고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상금을 걸었겠죠. 2,000명이 모였어요. 나다 상금 받으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홍채 인식을 이용한 거예요. 이 사진의 요 눈 이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아까 봤던 아이리스 코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홍채를 찍어서 매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은 게 비슷한가요? 많이 상했죠, 그죠? 17년 동안.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주장했던 건 뭐냐면 홍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17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요. 자, 이제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얼굴에 다양한 특징적,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위치들을 전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특징점들 사이에 거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특징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입의 크기라든지 눈의 크기라든지 뭐 눈과 눈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코드화하는 거죠. 그리고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조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니어 인프라레드 근적외선을 써서 영상을 얻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얼굴이 정면을 안 보고 딴 데 보면 이거 못 찾아내겠죠, 그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짓하면 딴 데 바라보면 그러면 인식이 안 돼요. 그죠? 또 표정을 지으면 거리가 좀 달라질 수 있지.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웃거나 뭐 찡그리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권 사진 찍을 때 뭐라 그래요? 웃지 마세요. 웃으면 퇴짜 당해요. 그죠?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 사진 뭐 잘 나오려고 이렇게 예쁘게 나오려고 살짝 미소 짓잖아요. 그래서는 저 어디 시청이나 여권 만들어준 데 가가지고 그 사진 미루면 그 사람이 보고 웃었네요. 다시 찍어오세요. 그죠? 그리고 사진관에서 이미 아저씨가 다 알고 있죠. 웃지 말라고. 응? 네. 뽀샵하면 안 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프론탈라이제이션, 옆으로 돌아가 있는 그 얼굴을 이렇게 정면에서 본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알고리즘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고, 문제는 이 얼굴이 너무 많이 돌아가면 사실 이렇게 프론탈라이제이션, 정면화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얼굴 인식은 그 바라보는 카메라와 바라보는 그 각도, 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조명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표정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이렇게 얼굴 가려진다든지 또는 뭐 안경이나 뭐 귀걸이나 뭐 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얼굴 인식이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서 본인 인증하고 싶겠죠? 편리하게. 또 뭐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거로다가 얼굴 인식하면은 이미 있는 카메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 거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홍채라든지 지문 인식을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얼굴 인식 중에 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이제 아이겐 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거는 대학원생들 이상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겐 페이스는 뭐냐면 얼굴 영상을 여러분들 얼굴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이게 MIT 교수님이 고안해낸 그런 방법인데 그 당시에 한 2,000명 정도의 얼굴들을 모아서 2,000명의 얼굴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2,000명의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아이겐 페이스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건 마치 뭐냐면 우리가 3차원 공간상의 한 점을 나타낼 때 그 베이시스 벡터라는 거 있죠. X, Y, Z 방향 베이시스 벡터. 그 X, Y, Z 베이시스 벡터 각각의 컴포넌트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그 값들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선형대수나 이런 데 벡터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영상들, 얼굴 영상을 가지고 거기서 이 아이겐 페이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방법이 이제 뭐 대학원에서 배우는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러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 베이시스 벡터를 찾아내고 그 베이시스 벡터를 이용해서 이미 어떤 얼굴이 들어오면 이것이 바로 방금 봤던 아이겐 페이스, 베이시스 벡터예요. 각각의 베이시스 벡터의 이 컴포넌트가 얼마냐는 것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해낸 값들이 하나의 피처가 돼서 나의 경우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값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값을 갖겠죠. 마치 공간상의 한 점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상이 또 들어왔을 때 또 동일한 방법으로 했을 때 동일한 베이시스 벡터를 가지고 표현했을 때 나는 여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까이 있으면 본인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거죠. 여기 트레이닝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가지고 베이시스 벡터, 아이겐 페이스를 만들어내고 이미의 한 영상을 아이겐 페이스, 이 베이시스 벡터들의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선형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 요 A 스타, B 스타, A, B, C, 요 A, B, C가 바로 이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특징 벡터. 근데 이 벡터가 3개가 아니죠, 사실은.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수백 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 벡터이고
이 사람은 그 수백 차원의 벡터로 표현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공간상에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동일한 그 벡터를 봤을 때 어떤 값이 x, y, z가 나오면 과연 이 x, y, z 요 값이 a, b, c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하는 것은 공간상에 가까이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그걸 비교해내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하려면 이 트레이닝 셋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지구상에서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이거? 네? FBI? 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 들어가면 수억만 명의 사람들의 수십억 장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페이스북에 사진, 나도 그런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림으로 해서 페이스북의 기술의 발전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함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의 기술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물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오픈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걸 갖다 막 이렇게, 물론 다운받고만 할 수도 있지만 동의를 얻고 한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모아서 이런 굉장히 성능 좋은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딥러닝이 그거잖아요. 일단 데이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아, 자기가.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야? 얼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요. 아마존에서는 그래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쓰게 배포해줘요.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묶여져서 빅데이터가 쌓여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딥러닝으로다가 기술 개발이 되면서 이게 마치 이 기술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기술 같지만 그렇지만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데이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한 데이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서버에 엄청난 전 세계 데이터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갑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지 않죠? 네? 홍 박사님 사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자, 핑거베인. 여기 핑거베인. 여기 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그 LED 인프라레드 LED 센서가 그래서 라이트 소스가 있고요. 라이트 소스 여기 있고요. 라이트가 여기 있군요. 예. 라이트가 있고 이것이 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손가락을 투과해서 여기 LED가 있고요. 네. LED가 여기서 쏘면 투과해서 여기 카메라가 이 빛을 받아가지고 영상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여러분들의 이 근육이나 살과 여기 혈관의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그 사람 몸에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변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들의 이 모양, 연결된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지문에서 했던 것처럼 이러한 특징점들을 찾아서 얘네들의 상관관계, 얘네들의 위치와 차이, 방향 이런 것들을 전부 비교해가지고 그 특징점을 만들어서 보이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홍콩에 있는 그 데비드 장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굉장히 벌키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손에 있는 여러분들 손금을 가지고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해서 홍콩의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홍콩의 공항에 설치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찍으면 여기 손바닥에 있는 이러한 손금들, 이러한 손금 라인들을 찾아가지고 동일하게 이 라인들의 상관관계, 위치, 뭐 길이, 이러한 연결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교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뭐 대표적인 그 바이오메트릭스 기술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그 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지문의 특징점, 얼굴의 특징점, 뭐 홍채의 특징점 이런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동안 이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은 어디에 많이 사용됐냐면요. 예를 들면 출입국할 때 여러분들 간소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뭐 주민증, 아이디, 그렇죠? 또 외국인들 들어오는 사람들의 뭐 신원 확인, 또 경찰청 이런 데서 범죄 수사 이런 데 많이 사용됐죠. 그래서 가장 커다란 주된 커스터머는 당연히 거버먼트죠. 정부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지문을 등록하는 시스템 보면 어때요? 컴퓨터 있고 뒤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있고 막 그렇지만 사실상 지문 센서는 하나, 두 개,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 인식을 연구하는, 개발하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너무 영세한 거야. 아무리 비싼 기술을 만들어도 사용하는 데가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개수가 너무 적은 거죠. 난 센서를 이거 만들어서 한 10,000개는 팔아야 되겠는데 기껏해야 10개밖에 못 팔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거 하나 갖다 놓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썼으니까. 그런데 이 스토리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하나하나에 지문 센서가 들어가고 홍채 인식 카메라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개수가. 이제는 사용자가 기대하기를 몇 개를 기대하고 있냐면 수억 개가 팔릴 거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그동안 기껏 팔려봐야 뭐 1,000개, 10,000개 팔렸던 것이 수억 개로 팔린다는 거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마스터카드가 여러분들 여러분 아이디 카드 있죠? 마스터카드가 여기 IC 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문 센서가 올라갔어요. 이 지문 센서예요, 이게. 굉장히 방막형의 지문 센서인데 거기를 잡고 내가 누르는 순간에 이 마스터카드의 주인이 나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이 되면 지불이 되는 거예요. 사인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용카드는 전부 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처럼 지문 센서가 붙어 있는 그런 카드가 돼서 사인하지 않고 본인 확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카드가 될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러한 방법들도 다 있죠. 똑 동일하게. 그래서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군사적인 목적 또는 뭐 출입국 관리 시스템 또 정부에서 이렇게 뭐 테러가 났을 때 그 테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 CCTV로다가 찾아낸다든지 하는 그러한 정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대국민 서비스에 사용되는 그러한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이었다면 이것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또는 뭐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러한 개인용 기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센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수요가 2020년까지 한 60억 장 정도의
스마트 그러니까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바이오메트릭 카드가 보급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이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많이 들어보셨죠? 핀테크 해가지고 분명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핀테크는 이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 두 용어의 합성어이고요. 그리고 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ICT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핀테크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페이먼트, 그다음에 뭐 데이터 시큐리티, 그다음에 커스터머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바이오메트릭스는 여기 커스터머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바로 그 사람이냐. 여러분들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 도용에 의해서 낭비하는 그 재정적인 그 로스가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용자가 원래 그 소유주의냐를 확인하는, 그게 굉장히 시급한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 핀테크가 이제 시작된 것은 이제 2008년도에 이 소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통해서 금융권에 대한 이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하락이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 모바일 디바이스나 또는 이런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돼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폰 뱅킹 많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확산돼 있었었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었었던 공인인증서라든지 액티브엑스 이런 것들이 이것도 다 뚫리는구나, 얘네도 소용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금융권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일단 금융권에서는 수익이 줄었으니까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감원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자기네 감원을 다 하고, 그럼 감원을 했으니까 뭐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동화해야죠. 그래서 자동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ICT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런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이제 좀 더 그 신뢰도를 높이자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제 브라질의 카시아뱅크 같은 경우에 지문 인식 센서를 써가지고 ATM 머신을 통해 가지고 뭐 출금 입금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센서가 이 루미다임 센서라고 하는데,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루미다임 센서가 도입이 되는데, 이 루미다임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광학 방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프리즘 방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여기 그 사용하는 빛이 3파장이에요. 소위 말해 3파장. 그래서 3파장을 쓰는 이유는 3파장을 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위조지문, 그 뭐 실리콘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도용되어지는 그러한 위협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 한 가지 잠깐 순서상 빠먹었는데, 이렇게 그 바이오 인식 기술이 지문, 얼굴, 홍채 이런 기술들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술이 확산되니까 도용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마치 지금 뭐 컴퓨터에 이제 해킹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이오메트릭스 기술로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방패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제 공격이 또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뭐 질문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조 지문 또는 위조 얼굴 이런 것들에 의한 공격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방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연구가 되겠죠. 미국의 USAA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 고객 확인할 때, 여기 보시면 얼굴 인식을 하는데 카메라를 보고 눈을 깜빡이세요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럼 눈을 깜빡깜빡 해야 돼요.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을 하는데 뭐뭐뭐를 주고 그걸 읽도록 시켜요. 그래서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사진 갖다 댄 건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거 다 그 위조에 의한 도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터키의 데니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음성을 인식을 하고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히다치나 후지츠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지정맥이라고 하는 손가락의 정맥을 이용하는데, 이게 손가락 지정맥이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의 바클레이 그 뱅크에 도입이 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본인 확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권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을 가지고 본인 확인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죠. 일본의 또 손바닥 정맥을 인식하는, 손바닥에 손금이 아니라 손바닥에 있는 정맥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본인을 그 확인해주는 아이디 카드의 변천사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카드, 이건 진짜 굉장히 옛날 카드고, 물론 이런 것도 없는 나라들도 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카드이고, 그 다음에 그 IC 카드를 이용해서 이 IC 카드 내에 지문이라든지 얼굴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과 매칭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스토어온 카드라고 해서 특징들을 여기다 저장해 놓은 거였어요. 근데 특징을 저장해 놓고 정작 내가 사용할 때는 이 카드를 들이대면, 그러면 나의 예를 들어 내 라이브 지문과 여기 저장되어 있던 걸 빼나와서 바깥에서 카드 바깥에서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위협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놈은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얘는 저장된 거, 등록된 거니까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정답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센서를 이용해서 내 지문을 얻고 그 얻어진 지문을 이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카드 안으로, 칩 안으로. 칩 안에서 매칭이 이루어지는 거죠. IC 카드 같이 굉장히 작고 메모리도 작고 프로세서도 굉장히 약한 그러한 조그마한 아주 굉장히 작은 컴퓨터인데 그 안에서 매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걸 가능하게 해서 이제 그런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이제 매치온 카드라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마스터카드에서 이제 아예 센서를 붙여버렸어요. 카드에다가. 그래서 이 조금 두꺼워요. 일반 카드보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문을 갖다 대면 지문이 찍혀서 이 안에서 여기서 저장되어 있는 내 지문 특징과 비교가 돼서 본인이면 여기 뭐 파란불이 켜지고 아니면 빨간불이 켜지고 이렇게 카드를 만든 거예요. 이게 마스터 카드 이거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신한카드도 비자 카드에 이렇게 지문 센서를 넣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시간상 여기서 플레이하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중국에서만 막 53억 장씩을 생각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200억 장이 넘는 그러한 카드가 이런 바이오메트릭스 지문 인식이 가능한 이러한 카드들이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러한 위조에 의한 공격이 심할 것이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방어하는 라이브니스 디텍션, 과연 이 지문이 생체에서 온 지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위조 물질에 의해서 입력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그 기술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스푸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푸핑. 그래서 스푸핑을 막는 엔타이 스푸핑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아까 봤던 그 제임스 본드의 이런 그 위조 지문이 1973년도부터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고, 이렇게 사진 가지고 제가 테스트한 바에 의하면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사진 갖다 대면 다 인식이 돼요. 얼굴 인식은. 아까 같이 그런 그 인터랙션을 요구하지 않는 한은 얼굴 인식은 전부 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 가지고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있는 얼굴 인식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로 하면 다 인식이 돼요. 홍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홍채 패턴을 올릴 수 있는 컨택트 렌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여기다 끼고 그리고서 하면 홍채 인식이 가능해지죠.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그 좋은 기술로 이런 위조를 막는다고 해도 위조를 또 개발하는 그 기술조차도 또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창과 방패의 이제 경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소리는 없는데 조금 그 얼마나 이게 가능한지를 보시면요. 이거. 네, 스마트폰 뭐 저 아이폰이나 이런데 여기 저 화학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실리콘 액체가 있고요. 실리콘 액체가 있으면 거기는 경화제라는 게 있죠. 그 두 개를 합치면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찰흙 있죠, 찰흙. 찰흙을 말랑말랑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지문을 한번 이렇게 찍으면 거기에 자기 지문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거기다가 그 실리콘 액체하고 그 다음에 경화제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액체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그 몰드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시간 잠깐 놔두면 걔가 실리콘이 굳으면서 자기 지문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지문을 어떻게 얻어오느냐,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이렇게 가끔 만지다 보면은 스마트폰 스크린에 여러분들 지문 올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의 스마트폰에 올라가 있는 그 지문만 있으면 그거 그냥 훔쳐다가 이렇게 적당히 하면 그 친구의 지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지문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이런 지문이 있고 이게 리얼 핑거이고 이게 페이크 핑거하고 그 다음에 뭐 사진이나 모니터에 있는 그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인식이 되고 있고 홍채 같은 경우에는 이 홍채 이 부분을 눈 쪽에다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동공만 이렇게 뚫어가지고선 볼 수 있게끔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페이크 바이오메트릭스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교수들이 모여서 이런 컴피티션 경진 대회를 하고 있어요. 이 위조 지문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이 위조 지문하고 라이브 지문, 생체 지문을 잘 구분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컴피티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과거에 뭐 2009년도 그 에라를 보면 2009년도부터 에라가 막 평균적으로 보면 15%, 뭐 20%, 10% 이렇게 되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어요. 바로 이때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딥러닝 기술 적용되면서 그래서 그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라이브하고 페이크 지문을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테스트에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이 위조 지문을 탐지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때요? 라이브하고 이 위조 지문하고 눈으로 보기에 처음 딱 보면은 구분이 될 듯하면서도 잘 안 되죠. 어렵죠, 그렇죠? 저도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걸 하면 저는 한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90%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들은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그랬을 때 저희가 저희도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제일 잘 성능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성능에 거의 육박하는 그러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딥러닝 기술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딥러닝 기술이 이러한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딥러닝을 할 때, 딥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데서는 자기네가 포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쉽게 모으니까 트레이닝을 너무 쉽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모자란단 말이죠. 이제는 데이터가 정말 재산이고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릴 때는 진짜 그야말로 돈 받고 데이터를 올려줘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스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내가 하나의 데이터를 얻었을 때 그 데이터를 좀 변형을 막 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20개, 100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문이 한 장 들어왔는데 그 지문을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잠깐 변형시키기도 하고 뭐 노이즈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변화시켜서 이거를 한 장을 20장, 100장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를 좀 더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뭐 그러한 걸 하게 되면 성능이 조금씩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능이 에러가 뭐 1.75%에서 1.3%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데모를 좀 보시면 네트워크를 PC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위조 지문 하나 오픈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여기 페이크라고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컬러는 요 영상 부분이 페이크에 굉장히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 보시면 컴퓨터 공학 하시거나 뭐 IT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네트워크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딥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파이썬으로다가 이제 전체 프로그래밍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 GUI는 Qt를 이용해 가지고 전부 디자인해서 이렇게 데모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알고리즘에 비하면 인식률이, 그러니까 에러가 한 10%대에서 지금 한 2, 3%대로 굉장한 혁신적으로 향상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 기술이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딥 뉴럴 네트워크는 정말 딥해서 레이어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뭐 100개, 1000개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걔네들을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또는 홍채 인식 이런 것들에 이 라이브니스를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챌린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PC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딥 뉴럴 네트워크 그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이 자그마한 스마트폰에서 돌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문, 얼굴, 홍채가 들어왔을 때 얘가 지문이 들어오면 지문 인식을 해주고 홍채가 들어오면 홍채 인식을 해주고 얼굴이 들어오면 얼굴 인식을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식을 해주는 거.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에서 자그마한 스마트폰에서 이 딥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지문에서 보면 엔딩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이거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백 장, 수천 장의 그 영상으로부터 이러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전부 구축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그걸로다가 특징점을 추출해내고 하는 그러한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인데요. 결론이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오늘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이 바이오매트릭스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바이오매트릭스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뭐 원리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매트릭스 기술의 그동안의 활용이 어떻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우리 스마트폰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 이 바이오매트릭스 기술이 적용될 때 그래서 가장 관심이 되는 기술은 무엇일까? 결국은 이 스푸핑, 페이크에 의한 이 공격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연구를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딥러닝 기술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발표를 마칠까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시간인데도요. 아까 이제 그 딥러닝 기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특징점들 지문에서 이제 특징점들을 찾아내셨어요. 그 특징점들을 많이 찾아낼수록 이게 인식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뭐 인식률이 높아지고 또는 어느 정도 맥시멈 포인트가 있는지 그 페일 이런 것들을 특징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요. 그다음에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개수보다는 사실 퀄리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문 같은 경우에 아까 보시면 그 바이포케이션 엔딩 해가지고 막 있었잖아요. 근데 지문이 이게 제가 보여드린 그 지문들 같은 경우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습하면 굉장히 검게 나와가지고 안 보이고 또 굉장히 드라이하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건 다 이제 퀄리티가 이제 나쁜 퀄리티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수도 중요하지만 개수보다는 오히려 하나라도 뭐 몇 개라도 퀄리티가 좋은 그러한 피처 포인트들을 많이 찾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뭐 알고리즘으로 잘 찾아야 되지만 센서가 좋아야 되겠죠. 센서가 예를 들면 습해도 좋은 영상을 준다든지 뭐 이런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징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지문을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바이포케이션 엔딩 이런 걸 많이 쓰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싱글러 포인트에서 코어나 델타 이런 것들은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그게 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빽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쓰게 되면 성능이 당연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피처들의 종류를 늘리는 건 의미가 있는데 개수 자체는 좀 퀄리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단한 추가 질문. 네. 요즘 우리 저기 어디죠? 뭐라고 해야 되나? 뽑을 때, 저 가족 관계 증명서를 뽑을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도 가끔씩 이제 페일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뭐 습도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뭐 이렇게 다시 뭐 습도를 제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가 이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미국 들어가잖아요. 미국 들어가면은 입국할 때 거기서도 사진 찍고 짐을 찍잖아요. 근데 가서 저 짐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찍으면 자꾸 다시 찍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 비행기에 오래 있으면 드라이해져가지고 손이 굉장히 드라이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코기름 좀 발라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아주 잘 나오거든요. 단 한 번에 그냥 바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찍으면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인식 기술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안 기술이 하나이긴 합니다. 물론 뭐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긴 하는데 보안성이 높지 않고 따릅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런 것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단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연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완벽한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저희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좋잖아요. 불안전해야 우리가 계속 연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질문도 아까 실리콘타 얘기하셨는데 추가적 기술이 필요한지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하셨고 참가 방패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에 이제 좀 좋은 위조지문 탐지하는 기술이 들어가려면 당분간 아마 딥러닝 기술이 많이 보급될 것 같고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연구들이 정부 과제에서 막 나오고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어떻게 스마트폰 메모리도 작고 이 프로세서도 굉장히 작은 그런 리소스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 플랫폼 안에서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돌릴 것이다. 그러려면은 굉장히 최적화를 많이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 개발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 꼭 한 번씩 하시는데요. 네. 4차 산업이 4차 산업은 결국은 거기에 핵심 기술은 제가 보기에 제가 IT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ICT 기술이 결국은 어떤 모든 기술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제조업이든 농업이든 모든 기술에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채널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바이오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원래 바이오인식 기술의 목적이 뭐였냐면 사용자 인증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IoT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잖아요. IoT는 그 센서를 여기저기 다니는 건데 센서를 다는데 그 센서를 해킹을 해요. 센서조차도. 그 센서를 해킹해가지고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를 받아온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TV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 장치에다가 뭔가 정보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저기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 장치를 해킹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상한 동영상을 플레이한다든지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러한 경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사용자 인증입니다. 본인 인증. 그래서 그 본인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바이오인식 기술이 적용될 수가 있겠고 이런 거 기술들을 이제 연구하려면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저희 나라는 이제 센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인하대학교는 고분자라든지 화공이라든지 유기적
학과도 많잖아요. 그런 그 재료 쪽 하시는 분들이 초음파 센서 지금 굉장하거든요. 이 방막형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정부 과정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센서 관련된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센서로부터 얻어진 시그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신호 처리 기술 그리고 지금 보셨던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 굉장히 복합적인 기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거죠. 저도 지금 정부 과제를 뭐 몇 개 하고 있고 제안서도 내고 있는데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기술은 하나가 없고요. 센서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제가 알고리즘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쓰는 뭐 회사들, 뭐 카드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뭐 그냥 꼭 컴퓨터만은 아니고 다양한 공학 분야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질문이 사실 계속 많이 있긴 한데 시간이 초과되고 질문 혹시 더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쟁 수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